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부동산 투자 성공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자칫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더더구나 부동산 투자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비가역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한 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잘 해야 되죠. 이제 묻지마 투자는 가라.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제대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도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이제 논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 같은 경우에도 가수요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수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가수요라는 거는 가짜 수요는 아니고요. 자, 이것은 임시적인 수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그 집이 필요해서 그 집을 사두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뭐 사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집이 한 채 정도 있는데 또 뭐 나중에 뭐 내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은 또 나중에 이것을 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수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하고는 뭐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이제 구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에서 사실 가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가수요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부동산 열기가 좀 뜨겁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 실수요만 있으면 그렇죠. 가수요가 없고 실수요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부동산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수요 억제책으로 내놨던 것들은 실수요 쪽보다는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정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미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데 또 집을 한 채 주택 더 갖고 싶어 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이런 가수요,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먼저 규제를 했죠. 그 첫 번째가 세금이죠, 세금.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 세금을 내고 그냥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건데요. 자, 일단은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야, 이제 집 살려면 취득세를 최대 12%나 내야 돼. 10억짜리 집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을 내야 돼. 세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집을 더 많이 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그렇죠.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보유세, 그렇죠.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할 테니까 집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많이 파세요. 이런 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산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종부세 부분이죠. 자, 이번에 이제 이 보유세 관련해서 정말 조세 저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좀 반발 뭐 이런 것도 좀 일어나. 그게 바로 공시지가죠. 그렇죠. 공시가격, 뭐 땅은 이제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인데, 자, 이번에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지금 굉장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이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것들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 대비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최대 6%까지 낼 테게 할 테니까 뭐 오래 집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양도세죠. 사실상 이렇게 보유세를 좀 올리면 양도세를 조금 낮춰서 조금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있는 게, 뭐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라서 내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양도세가 지금 또 너무 높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이 45%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최대 30%까지 추가하니까 75%가 되고 여기에다 이제 지방세 7.5%까지 하면 거의 82.5%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양도세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런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었죠. 자,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 초저금리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5%라고 하는 정말 사상 최저금리가 지금 계속 지금 뭐 한 7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 그래서 9억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40% 정도 해주지만 9억을 초과하고 15억 같은 경우에는 20%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수요를 잡고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이 구간에서 생겼습니다. 자, 15억 넘어가는 쪽을 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15억 초과하는 것들을 대출 안 해줬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생기죠. 9억 이하 쪽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 그죠? 대출을 15억 초과는 안 해주고 9억 이하는 좀 아무래도 좀 프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더더구나 공급이 줄면서 정말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수요 쪽에서 실수요 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6억 이하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하위 평균 20% 가장 낮은 쪽도 5억을 넘어가게 돼서 6억 이하가 씨가 마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공급량의 문제. 그렇죠. 자, 물론 공급량과 입주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83만 가구 공급하겠다. 수도권 안에만 61만 가구, 뭐 지금 서울 쪽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이런 공급량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량 발표만 가지고는 하락세까지는 안 가죠. 자, 근데 문제는 입주량이 늘어나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 예전에 뭐 정말 노태우 정권 때 한 200만 호 뭐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 입주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계 지역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기 신도시 쪽이 되겠죠. 자, 우리가 따져보면 이번에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남양주 뭐 왕숙지구에 6만 6천, 뭐 하남 교산에 뭐 3만 2천. 자, 그러니까 서울시와 남양주시 경계,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 또 서울시와 고양시 경계, 서울시와 뭐 광명시 경계, 뭐 서울시와 시흥시 경계. 자, 이런 경계 지역들 쪽에 많은 공급들이 뭐 이렇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심지 쪽, 자,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강남 쪽이라든지 한강 가까운 쪽,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강남 4구, 그러니까 서초나 강남이나 뭐 송파나 강동 이쪽, 아니면 강북에 또 4구가 있죠.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이나 광진구.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자, 시계 지역 쪽은 뭐 좀 조정을 받겠지만 중심지 쪽은 여전히 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지금 투자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건 물론 지금 금리 자체가 조금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좀 활용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긴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지금 뭐 영끌이다, 패닉 바잉, 영혼까지 뭐 끌어모은다라고 해서 그렇죠. 많은 대출을 통해서 지금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은 금리가 좀 올라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전세가가 조금 안정은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것들은 유효한 뭐 투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해서 뭐 레버리지, 물론 레버리지 효과뿐만 아니라 갭 투자 두 개를 다 활용하면 좋겠죠. 자, 뭐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내가 갭 투자, 전세를, 뭐 갭 투자라고 하면 그냥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거죠. 자, 우선은 내가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또 한 번에 좀 저금리, 금리가 또 이제 또 낮아지는 상황들이 지금도 물론 낮긴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활용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갭 투자의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보는 이런 전략들을 좀 활용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계속 차익형만 우리가 생각해 왔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차익형들,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죠. 뭐 세금이 지금 네. 자, 10억 투자해서 10억을 남겼다고 해도 지금 뭐 세금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 최대 세율이 지금 45%에다가 30% 추가하면 뭐 75%, 또 뭐 7.5% 지방세까지 하면 80%가 지금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론 차익형 쪽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익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더구나 지금 뭐 금리가 뭐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